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본을 닮아간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나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더해져서 구조적으로 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저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장기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장기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게다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서울대에서도 교수 생활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도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입니다.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죄송합니다.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맨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2.23%까지 장기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2000년에 5.93%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2046년이 가면 0%가 되고요. 2060년이 가면 마이너스 0.08%가 된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OECD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게다가 빈부격차,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당면한 문제다. 여기에다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속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악재들이 말입니다. 동시에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거든요. 틀리지 않거든요. OECD도 지금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도 더 커집니다. 노사 문제도 생기고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여기에 청년의 어떤 실업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요. 노인 빈곤이나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 사회적 문제까지도 굉장히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장기 저성장의 구조는 잠재 성장률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말입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요, 앞으로 물가 상승이 1년 내지 2년 더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월에 4.1%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청에 발표하는 건 4.1%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10%, 15%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 20%도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더 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예, 결국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요,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의 건강을 흔들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예, 내가 쓰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충격이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요즘이요.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니까, 예, 통째로 오르니까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상황인데 원자재는 해외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경기가 그만큼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아예 꺼냈습니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이미 엄청 높아서 금융 안정은 물론이고요,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탁 집었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1682조 10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예요. 이런 가계부채를 가지고 예, 이게 경기가 침체를 하고 이자를 올리면 말입니다,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 커지고요, 가계부채가 이만큼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에 대한 여력이. 예,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언젠가는 물가는 떨어지고요, 언젠가는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의 여력이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성장이 안 되는 저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는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성장, 장기화, 장기 저성장 이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저성장은요,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굉장한 치명타예요.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도요, 예,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을 현실화시킨 느낌이에요. 현실화시킨 느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예,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지금 IMF는요, 올해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에서 무려 말입니다, 무려 0.8%포인트를 낮췄습니다. 3.6%로 낮췄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한국 경제도 3%에서 2.5%로 낮췄습니다. 0.5%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 전쟁의 여파가 일파만파 된다는 뜻입니다. 일파만파. 그러니 세계 경제는 완전히 꼬꾸라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말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떨어지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성장률이 좋았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우리 성장률도 떨어지니 수출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요. 이미 마이너스가 돼 왔는데
수출까지 암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보다가 더 심각한 양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요, 사실 말입니다. 부채의 어떤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전이될 거냐 안 전이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 떨어지죠. 소비자 물가 계속 올라가죠. 가계 부채 계속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그야말로 경제 성장률이 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출까지 무너지면 경제 성장률의 세 개 축, 3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 수출, 투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그만큼 앞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거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암초들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진짜 아무도 짐작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만 있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홍시가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홍시를 따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게 용기고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